아내의 질투심을 고친 남편. 옛날에 아주 젊은 나이에 재상이 되어 모든 관리가 우러러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임금에게 아랠 말이 있으면 반드시 하루 전날 목욕 재개하고 의관을 정제한 뒤 향불을 피우고 단정히 앉아서 전할 말을 다시 말해본 뒤 임금에게 아뢰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임금의 신임은 두터웠고 모든 관료들은 그를 두려워하였지요. 그런 그에게도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투기심이 아주 심한 것이었습니다. 걸핏하면 투기를 부려 집안을 어수선하게 만드는 데 유능한 재상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의관을 정제하고 내일 입걸하여 아랠 말을 외우는데 먼저 하인들을 불러 큰 소리로 말하였지요. 만일 몰래 엿드는 자가 있으면 곤장을 맞을 것이니 각별히 조심하라.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전에 없던 일이라 내일은 무엇을 아뢰려나 하고 귀를 벽에 대고 엿들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은 모든 벼슬 아치들의 장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인데 신의 성품이 우매하여 사나운 처의 투기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제가도 못하는 주제에 어찌 국정에 관여하겠습니까? 신의 직을 파직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는 곧 잠자리에 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말을 엿들은 부인은 어찌할 줄 몰라 쩔쩔매다가 친정 아버지에게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오늘 제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만약 상감께서 그와 같은 상주를 들으신다면 제가 어찌 온전하겠습니까? 벌을 내리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정경 부인의 칭호는 다 듣게 되었으니 아버님께서 이 여식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기시어 중단케 하여 주십시오. 딸의 아버지도 딸의 투기 때문에 사위에게 면목이 없던 터라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면서도 겉으로는 딸을 꾸짖으며 말하였지요. 네가 이미 부덕을 잃어 네 남편으로 하여금 저 지경에 이르도록 만들었으니 그것은 네가 저지른 일 때문에 생긴 재앙이다. 누구를 원망하며 무엇을 한탄할 것이냐? 이미 할 말을 정했으면 내 말이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네가 정성을 다해 애걸해 본다면 혹 용서를 받을지 누가 알겠느냐? 할 수 없이 딸이 남편 앞에 나아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만약 투기하는 행실이 있으면 집에서 쫓아내시더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선 뜻을 멈추시고 제가 실천하는 여부를 살펴보시옵소서.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마지못해 쫓는 척을 하니 그 뒤로부터는 부인의 투기 버릇이 말끔히 없어졌다고 합니다. 세골 사람들과 스님. 옛날에 어느 선비가 태백산맥 줄기를 따라 한양으로 가고 있었지요. 그는 어느 마을 어귀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던 선비는 주변의 경관에 감탄하였지요. 한백산과 작은 마을의 생김새가 마치 알을 품고 있는 봉황새의 형상을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선비는 그 마을에 새 조자를 써서 조동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지요. 이웃 사람들은 그 마을을 조동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당시 마을 사람들은 가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산만 있고 평야가 없다 보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때문에 지붕을 덮을 볏짚조차 구할 수가 없어서 산에서 흔하게 자생하는 억새를 베어다 지붕을 덮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쇄골이라는 마을이 탄생하게 되었지요. 쇄골에 맨 처음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한 사람은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이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양반집에서 도망쳐 나와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박물장수 행세를 하던 노비였지요. 그가 이씨로 성을 바꾼 것도 신분을 숨기고 양반의 성씨로 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쇄골의 털을 잡으면서 아예 쇄골 이씨로 성을 바꾼 뒤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씨로 쇄골에 정착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도 이씨 성으로 살고자 모여들게 되었지요. 그러나 쇄골은 깊고 깊은 산골이라 먹을 것이라곤 옥수수와 잣나물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여도 끼니를 해결하기가 어려웠지요. 겨울이 되면 사방이 눈으로 뒤덮여 잣나물조차 캘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짐승을 잡으러 산으로 올라갔지만 오히려 짐승에게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마침내 굶어 죽는 사람까지 생겨나게 되었지요. 쇄골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이진사까지 죽어나가자 한 집, 두 집 쇄골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촌장인 최초의 이씨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을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지요. 이렇게 산만 쳐다보며 굶어 죽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쇄골이 번창할 수 있도록 무슨 방법을 찾아봅시다. 촌장의 말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옛부터 맷자리를 잘 써야 집안이 잘 되고 마을이 번창한다고 했습니다. 존경받던 이진사 묘를 좋은 대로 잡읍시다. 사람들은 덕이 많은 이진사의 맷자리를 명당에 잡으면 분명 쇄골이 부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촌장은 마을 사람들의 바람대로 이진사의 맷자리를 찾았지요. 햇볕이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으로 거북이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형상의 맷자리였습니다. 쇄골 사람들은 그 터가 바로 명당이라고 믿었지요. 그런데 이듬해 쇄골을 지나가던 한 스님이 이진사의 묘를 보고는 혀를 끌끌 차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데다 묘를 쓰다니. 촌장은 스님의 말을 듣고 화를 버럭 내었습니다. 스님,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곳은 우리 마을 사람들이 고르고 고른 명당입니다. 스님은 계속해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스님은 이진사의 묘를 유심히 살펴보았지요. 맷자리는 그리 나쁘지 않은데 머지않아 앞쪽에 있는 연못이 바싹 마르고 뒤로는 철마가 지나가게 될 것이요. 명당은 자고로 먼 앞날까지 내다보고 잡는 것이라오. 촌장과 쇄골 사람들은 스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촌장은 스님에게 욕을 하였지요. 이런 땡중 같은 이라고 어디 헛소리를 짓거리고 난리야. 그러나 스님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보시오. 어찌 거북이가 물 없이 살 수 있고 어찌 꼬리 잘린 뒷산이 복을 내려주겠소. 당장 이 묘를 이장하시오. 그래야만 쇄골이 망하지 않을 것이오. 스님이 아무리 말해도 쇄골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촌장은 더 이상 스님을 상대하기가 싫었지요. 저렇게 큰 연못이 마르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오. 그리고 이렇게 높은 산으로 무슨 철마가 지난다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것이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스님을 향해 욕을 했습니다.
스님은 세골을 떠나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 뒤로도 마을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소리 없이 세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해마다 가구 수가 줄었지요. 세골에 정착했던 사람들은 마침내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뒤 세골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세골 마을에서 탄맥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탄광 개발이 한창이었고 이를 수송하기 위한 태백선 철로도 생겼습니다. 철로는 정확히 세골 앞으로 지나갔지요. 세골 사람들이 명당이라고 잡은 이진사의 묘 뒤로 기찻길이 생기면서 철마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연못도 광업소 사택을 짓기 위해서 매립되고 말았지요. 세골의 운명은 스님의 예언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행복을 주는 소들. 옛날에 어느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아리 뿐이라서 무얼 먹고 살아야 할지 무척이나 막막하였지요. 두 사람은 커다란 산 아래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나무를 베어 오두막을 짓고 밭을 갈아 씨앗을 뿌렸지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비록 가난하지만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사냥을 하러 나갔지요. 남편은 토끼와 멧돼지까지 잡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얼른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어디선가 난데없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주변을 살피던 농부는 독수리 한 마리가 아기를 낚아채 쏜살같이 날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농부는 재빨리 들고 있던 활을 쏘았지요. 농부가 쏜 화살은 정확히 독수리의 가슴에 맞았고 농부는 허둥지둥 달려가 아기를 받아들였습니다. 다행히도 아기는 상처 하나 입지 않았지요. 바로 그때 한 여인이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 아기를 구하였어요.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당신께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여인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암수 6쌍의 소를 보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소들을 모두 데려가 키우되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떼어놓지 말라고 하였지요. 그 6쌍의 소들이 당신의 집안에 대대로 큰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인은 이렇게 말하고는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의 농부는 6쌍의 소들이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인이 말한 대로 12마리의 소를 모두 데려가서 키우기 시작하였지요. 그 후로 정말 신기하게도 농부의 집에는 기쁜 일이 자꾸자꾸 늘어만 갔습니다. 해마다 풍년이었고 가축들도 하나둘 쑥쑥 늘어나게 되었지요. 얼마 뒤에는 커다란 목장에서 수많은 말과 양들을 기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농부는 여러 자식들을 보게 되었고 아이들은 한결같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랐지요. 그러는 동안 세월은 흐르고 흘러 이제는 여러 아들들에게서 귀여운 손자들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농부는 늙어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지요. 농부는 마지막으로 아들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부디 지금처럼 사이좋게 지내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 집안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6쌍의 소들 덕분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 소들을 서로 떼어놓지
말거라. 아들들이 약속하는 것을 보고 농부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아들들은 얼마 동안 화목하게 잘 지내었지요. 하지만 다들 아내와 자식들이 있다 보니 점점 욕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없다면 내 몫이 더 많아지겠지. 결국 형제들은 서로 땅과 재산을 나누어 뿔뿔이 헤어져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눌 수는 있었지만 6쌍의 소들은 나눌 수가 없었지요. 아들은 모두 5명인데 소들은 12마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이 소들을 절대로 떼어놓지 말라고 했었지요. 아들들은 생각 끝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12마리의 소를 풀어놓은 다음 채찍질을 하는 것이었지요. 그런 다음 소들이 멈춰서면 그곳의 땅 임자가 소를 모두 갖게 되는 것이었지요. 5 형제가 채찍을 휘두르자 12마리의 소들은 힘차게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들이 사라진 뒤 논과 밭의 식물들은 모두 말라 죽고 꽃과 나무들도 시들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고 천둥과 벼락이 쉴 새 없이 떨어졌지요. 깜짝 놀란 형제들은 큰아들의 집으로 가서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우기 시작하였지요. 이게 다 형 때문이라고요? 먼저 이렇게 하자고 한 게 누군데?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며 싸움은 끝도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큰형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봐. 잘못은 우리 모두가 저지른 것이지. 다들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 서로가 헤어져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말이야. 어쨌든 이제 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테고 그냥 우리끼리 전처럼 같이 모여 사는 게 어떨까? 큰형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제들은 다시 예전처럼 함께 일하며 즐겁게 살게 되었습니다. 논과 밭도 새로 일구었지요. 그러자 얼마 후에는 다시 6쌍의 소들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꽃과 나무들도 전처럼 아름답게 활짝 피어나게 되었지요. 공주의 이상한 내기. 옛날에 어느 나라 공주가 백성들에게 아주 이상한 내기를 걸었습니다. 만약 누구든 내가 3일 동안 찾지 못할 곳에 숨는다면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겠어. 하지만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주가 그 사람을 찾아내면 그는 곧바로 감옥에 갇혀 평생 동안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공주와 내기를 하겠다고 나섰지요. 그러고는 깊은 산속의 나무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 숨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절대로 찾지 못했겠지만 공주는 뭔가를 찾아내는 데에는 기가 막힌 재주를 가지고 있었지요. 공주가 쌍안경을 눈에 대고 온 세상을 휘 둘러보고는 금세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약속한 3일이 지난 뒤 젊은이가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공주님, 제가 숨은 곳을 알았습니까? 그럼요. 당신은 산 중턱의 나무 구멍 속에 숨어 있었지요? 이럴 수가? 젊은이는 신하들에게 끌려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젊은이가 찾아와 내기에 응하였지요. 이 젊은이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독수리를 타고 구름 너머로 올라가 태양 뒤에 숨게 되었습니다. 바깥에 나와 그를 찾던 공주는
그의 그림자도 찾을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약속한 날이 거의 다 되었을 무렵 공주는 우연히 해를 희끗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기에 숨어 있었군. 공주는 태양 뒤쪽에서 독수리를 타고 숨어 있는 젊은이를 발견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의 젊은이는 의기양양하게 공주에게 와서 물었지요. 내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았습니까? 당신은 태양 뒤에 숨어 있었지요? 이 젊은이도 꼼짝없이 감옥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찾아온 젊은이는 더욱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이 젊은이는 물고기로 변해 바닷속으로 들어가 큼직한 바위 뒤에 꼭꼭 숨었습니다. 공주는 처음에 산을 살피고 그 다음에는 구름 속을 살폈지요. 아무 데서도 그를 찾지 못한 공주는 바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물고기로 변해 있던 젊은이를 찾아낼 수 있었지요. 역시 이 젊은이도 감옥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낮이나 밤이나 술에 취해 사는 군인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라고 공주와 내기를 못하라는 법이 있나? 술에 취한 군인은 술김에 공주를 찾아가서 내기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몸을 숨기려고 산으로 올라가 적당한 나무를 찾아 헤매 다녔지요. 그것을 보고 공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사람을 찾는 데에는 쌍안경도 필요 없겠군. 그런데 둘째 날 군인은 산속을 헤매다가 우연히 여우 한 마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우는 어떤 오두막집에서 칠면조를 몰래 훔쳐가서는 자기 동굴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그걸 보고도 군인은 못 본 척을 했습니다. 여우는 칠면조를 또 한 마리 훔치고 그 다음에 또 한 마리를 훔쳐갔습니다. 그래도 군인은 칠면조 주인에게 가서 말하지 않았지요. 여우는 군인 아저씨를 불러다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군인은 자기가 어째서 이 산속을 헤매고 다니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여우는 자기 친구들과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잘 찾는 공주님이라도 절대로 못 찾을 곳이 있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여우는 단단한 쇠 장갑을 끼고는 궁궐 쪽을 향해 열심히 땅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 되자 땅굴은 산 아래 마을까지 이르렀고 저녁 무렵에는 도시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셋째 날 아침에는 바로 궁궐 문 앞까지, 그리고 오후가 되자 땅굴은 어느새 공주가 있는 땅 아래까지 이르게 되었지요. 이렇게 해서 군인은 공주가 서 있는 곳의 바로 아래에 숨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공주는 산속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군인은 보이지 않았지요. 산으로 올라갔던 사람이 어디로 갔을까? 공주는 쌍안경을 하고서 구름 바닷속까지 속속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궁궐의 제일 높은 곳에 올라서 세상을 모두 살펴보았지만 그 군인은 여전히 눈에 띄지 않았지요. 마침내 약속한 시간이 되어 군인이 나타나자 공주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었나요? 군인은 웃으며 대답하였지요. 저는 바로 공주님의 발 아래 숨어 있었답니다. 내가 미쳐 내 발밑은 보지 못했구나. 이렇게 해서 공주는 처음으로 내기에서 지게 되었고 군인은 약속대로 공주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백성을 사랑한 젊은 왕. 옛날
어느 해 5월 어느 날 개경에서는 아침부터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새로운 왕이 탄생하는 것을 축하하는 소리였지요. 사람들이 모여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올해 나이가 28살이래. 어릴 적부터 아주 총명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나저나 우리 평민들도 편안하게 사는 세상이 오면 좋겠군. 정말 차별 없는 세상이 되면 좋겠어. 다음 날 11대 고려왕이 된 문종은 신하들을 이끌고 나랏일을 돌볼 궁궐의 정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전에 들어서니 왕의 의자인 용상이 보였지요. 금으로 만든 용상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고려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의자였습니다. 문종 뒤를 따르던 시중 최재한이 말하였지요. 폐하, 용상에 앉으시지요. 문종은 용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왕이 금으로 만든 용상에 앉는다고 권위가 사는 것이오? 난 결심한 게 있다오. 왕인 나부터 검소한 생활을 하겠다는 것이오. 금과 은으로 만든 용상과 답두를 구리와 철로 바꾸도록 하시오. 그날 새 임금 문종이 바꾼 것은 용상만이 아니었습니다. 잠을 자는 곳인 침전으로 돌아온 문종은 금은으로 장식된 이불과 요를 왕족들이 덮고 자는 보통 이불로 바꾸라는 명령도 내렸지요. 며칠 뒤 문종은 새 명령을 내렸습니다. 궁궐의 황관과 내시가 너무나 많구나. 수를 줄이도록 하라. 문종은 훌륭한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자신부터 모범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지요. 그 효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왕이 깨끗한 생활을 하자 신하, 왕족, 귀족들도 사치를 부릴 수 없었고 감히 부정한 것도 저지를 수 없었습니다. 정치가 깨끗해지니 백성들도 벼슬아치들로부터 실달림을 덜 당하게 되었지요. 왕이 된 문종은 큰 사명감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늘 고려의 번영을 위하여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였지요. 며칠을 고민한 문종은 다음날 환관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중 최재한과 평장사 최충을 궁궐로 들라하라. 시중 최재한은 고려에서 가장 계급이 높은 신하였습니다. 최충의 벼슬 평장사도 정이품의 높은 벼슬이었지요. 이 두 사람은 문종이 아끼는 신하들이었습니다. 경들은 고려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최재안이 대답하였지요. 국방을 튼튼히 하는 일이라 생각되옵니다. 이어 최충이 대답했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문종이 대답하였지요. 국방도 중요하고 인재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나의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그것은 나라의 근본이 바로 서면 덩달아 잘 되게 되어 있지요. 나라의 근본을 잘 세우는 방법은 백성을 위한 법을 만들고 이를 잘 지키는 것이요. 그러려면 나쁜 법을 없애야지요. 문종은 토지, 세금, 벼슬, 형벌에 관한 여러 법 중에서 고치거나 새로 만들어야 할 법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종은 최충에게 조칙을 내렸지요. 가장 먼저 바꾸어야 할 법은 백성이 억울하게 죽거나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다. 죄 지은 자에게 벌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은 죄와 비교하여 형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면 이는 잘못이다. 또 백성이 누명을 써서
억울하게 죽는 일도 없도록 해야 한다. 최충은 고려의 법률가들에게 문종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법률가들은 공정한 법을 만들고자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였지요. 드디어 최충은 왕의 결재를 받으려고 법률가들이 만든 형법 문서를 문종에게 올렸습니다. 문종은 최종 결정권을 가졌지만 단번에 결재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법을 바꾸면 백성들 생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며칠 동안 문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문종은 문제가 없다고 확신한 뒤 도장을 찍어 새로운 법을 확정하였지요. 이때 만든 형법은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을 존중한 법이었습니다. 문종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사형 판결을 내릴 때 3번 조사를 하여 신중하게 판결을 내리도록 했는데 그것이 삼복 제도이지요. 형벌을 다룬 법을 고친 것을 시작으로 문종은 왕위에 있는 동안 꾸준히 법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문종 때 생긴 새로운 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당할 때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면법, 논과 밭의 면적 단위를 정하여 공정한 세금을 거두게 한 양전보수법, 죄수를 신문할 때 형을 집행하고 감독하는 관리를 3명 이상 참여하게 하여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한 삼원신수법 등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왕을 더욱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압록강 북쪽에는 강대국 거란이 고려를 넘보고 있었고 여진족도 때때로 국경을 넘어와 고려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1055년 국경을 지키는 장수가 보낸 편지가 도착하였지요. 거란이 압록강 동쪽에 새로운 성을 쌓고 다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편지를 읽은 문종은 주저하지 않고 거란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거란과 고려는 압록강을 경계로 국경을 나누기로 약속했으므로 즉각 성을 쌓는 것과 다리를 건설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내용이었지요. 거란은 문종에게 답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문종은 다시 편지를 보내었지요. 이번에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무렵 거란에는 새로운 왕이 즉위하였지요. 신하들은 문종에게 이전에 했던 대로 거란에 축하 사신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종이 이렇게 대답하였지요. 지금은 거란의 왕을 축하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거란은 고려를 만만하게 볼 것이다. 사신에게 압록강에 성을 쌓는 것에 대한 항의 편지를 주어 거란에 보내도록 하라. 이때 한 신하가 말하였습니다. 거란은 고려가 예절을 지키지 않았다며 고려의 군대를 보낼지도 모르옵니다. 문종은 화를 버럭 내며 말했습니다. 거란이 고려의 주권을 무시하고 있는데 왜 고려가 거란의 눈치를 봐야 한단 말인가? 사신에게 편지를 주어 얼른 거란에 보내도록 하라. 문종의 편지를 품에 넣은 사신은 두려운 마음으로 거란으로 향하였지요. 편지를 읽은 거란의 왕이 분노할 경우에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고려 사신은 거란의 새 왕에게 문종의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거란의 왕은 사신을 죽이지도 군대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이 무렵 고려는 강한 나라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한편 문종 때에는 중국에서 건너온 유학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벼슬에 오른 신하들은 정치나 학문에 유학을 중시하며 유학 발전을 이끌었지요. 개경뿐만 아니라 지방에까지 유학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문종은 유학 세력이 지나치게 커져서 왕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많이 믿는 불교를 발전시키는데도 힘을 쏟게 되었지요. 1056년 문종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절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덕적산에 흥왕사를 세울 계획이었지요. 그런데 신하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불교를 믿지 않는 많은 신하들이 문종에게 말했습니다. 고려를 세운 태조 임금께서는 큰 절을 짓는 것은 땅이 가진 힘을 해치는 것이라 했습니다. 또 절을 지으려면 백성들을 동원해야 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큰 불만을 가질 것입니다. 문종은 신하들의 반대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유학 공부를 해온 신하들은 불교 세력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게 뻔하였지요. 경들의 반대가 충성된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짐은 잘 알고 있다. 염려하지 말거라. 절을 짓는 일에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동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절 공사는 농사일이 한가할 때만 할 것이야. 문종은 자신이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농사철을 비해 공사를 한 까닭에 11년이 지난 뒤 흥왕사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었지요. 문종은 절 완공을 기념하여 오래전 없어진 불교 행사인 연등회를 새로 열었습니다. 연등회가 열리는 날 개경에서 흥왕사에 이르는 20리 길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 찬란하게 빛이 나지요. 마을 단위로 축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흥왕사가 완성되고 개경 거리에 연등이 화려하게 빛나던 이 순간이 고려 역사의 전성기였습니다. 떼죽음을 당한 왕씨. 위화도 회군 이후 마침내 고려 조정은 이성계의 수중으로 들어갔습니다. 회군의 주역인 이성계와 조민수는 각각 우시중과 좌시중이 되어 나란 일을 처리해 가고 있었지요. 원나라를 섬기던 고려는 자연스럽게 바뀌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명나라를 섬겨 원나라의 옷 대신 명나라의 옷을 입도록 하였지요. 우왕이 강화도로 유배되자 그 후사 문제가 조정에 대두되었지요. 이성계 일파는 우왕을 신돈의 아들이라 하여 그의 정통성을 부정한 터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성계는 왕씨 종친들 가운데 어리숙한 인물을 추대하려고 하였지요. 그런데 조민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조민수는 왕위를 우왕 아들이 승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며 이성계 일파와 맞서게 되었지요. 이것은 그가 이성계를 견제하려는 속셈도 숨어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조정 신하들의 인심을 얻기 위하여 이 일에 대해서는 조민수에게 양보하였지요. 이때 우왕의 세자 추대를 목은 이색이 동조하자 이성계는 슬그머니 물러섰습니다. 당시 조정에서는 이색의 영향력이 매우 컸기 때문이지요. 마침내 우왕의 아들 창왕이 보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강화도에서 영으로 유배지가 옮겨진 우왕은 황궁할 꿈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재위 시절 예의 판서를 지낸 곽충보에게 은밀히 연통을 넣어 이성계의 제거를 간곡히 부탁하였지요. 이성계는 망고의 역적이다. 역적을 제거하여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할 의무가 그대에게 있으니 내가 하루속히 환궁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그대를 다시 만나는 날 그대는 고려 조정의 중심이 되리라. 이때 곽충보에게 우왕의 뜻을 전한 사람은
최영의 누이 아들인 김저였습니다. 김저는 칼 한 자루를 내밀며 말하였지요. 이 칼은 왕께서 하사한 것이요. 전하께서 이 칼로 이성계를 없애버리라는 분부셨소. 잘 알겠소이다. 곽충보는 그에게 거짓으로 동조했습니다. 그는 이미 이성계 일파가 되어 있었지요. 곽충보는 칼을 증거물로 삼아 사실을 곧장 이성계를 찾아가서 밀고하였지요. 이성계 일파는 몹시 흥분하여 의왕을 여흥에서 강릉으로 옮겨 가두고 창왕을 폐하여 서인으로 삼아 강화도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공양왕을 고려의 마지막 임금으로 추대하였지요. 공양왕은 즉위 후 우왕과 창왕이 신돈의 후손이라며 모두 처단했습니다. 이로써 이성계 일파는 그들이 주장해 오던 우왕과 창왕을 제거하고 명분을 세운 것이지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로 왕씨의 혈통은 왼쪽 겨드랑이 밑에 금 비늘 3조각이 있다고 합니다. 우왕이 강릉에서 망나니들에게 목이 베어질 때 모인 군중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 왕씨는 본래 용의 후손이다. 내 왼쪽 겨드랑이 밑에 3개의 비늘이 있는데 그것으로 표적을 삼느니라. 자, 내 왼쪽 겨드랑이 밑을 보아라. 우왕이 왼쪽 팔을 번쩍 들어 겨드랑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3조각의 금 비늘이 보였지요. 이래도 내가 신돈의 아들이란 말이냐. 이성계 일파의 모함이 몹시 가소롭구나. 우왕은 결국 목이 베어 죽고 말았지요. 강화도에서 목이 달아난 창왕의 왼쪽 겨드랑이 밑에도 금빛이 나는 3조각의 비늘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백성들은 몹시 슬퍼하며 이성계를 원망하였지요. 나라가 바뀌면 전의 왕족들은 순환을 당하게 마련이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왕씨들의 순환과 살벌한 죽음이 이어져 버렸지요. 왕씨들은 개성에서 추방되어 서인이 되었고 섬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성계가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였지요. 그러나 여기에는 무서운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성계 일파는 후환이 두려워 이들을 모두 제거하려고 하였지요. 배 여러 척이 강화도에 가려고 해안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배 밑바닥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지요. 잠수부를 시켜 은밀히 구멍을 냈던 것입니다. 배가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배는 물속으로 서서히 잠겨들었지요. 왕씨들은 서로를 붙잡으며 아우성 쳤습니다. 배는 이미 바다 한가운데로 나와 있었지요. 배가 서서히 물에 잠겼습니다. 한편 산속이나 외딴 섬에 숨어든 왕씨들은 신분을 숨기고 성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대개 전씨, 옥씨, 용씨 등이 왕씨로 알려져 있지요. 맛있는 쌀밥. 조선 성종 임금 때 할아버지 세종의 능을 숭묘하기 위하여 여주로 행차하고 있었습니다. 여주에 세종대왕 능이 있지요. 성묘 행차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였습니다. 길고 긴 행차는 여러 날 동안 이어졌지요. 서울에서 여주까지 먼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임금이 탄 가마가 경기도 이천 고을을 지날 때였습니다. 이천 향교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길 왼쪽에서 공손하게 임금을 맞았지요. 어서 오십시오, 전하. 임금은 행차를 멈추고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임금이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이천 고을 부사 복승정에게 물었지요. 향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56명이옵니다. 성묘를 마치고 궁궐로 돌아갈 때 이곳 이천에서 과거 시험을 열 것이다. 학생들에게 과거 시험을 알리고 준비하도록 하여라. 벼슬길에 나아가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은 물론 고을 사람들에게도 영광스러운 일이었지요. 과거 시험을 보러 서울까지 오가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합격하면 높은 벼슬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 복승정은 허리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하였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다음 날 임금을 태운 가마가 여주의 대교천에 이르렀을 때였지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 피할 겨를도 없이 일행은 고스란히 비를 맞아야 하였지요. 한참이 지나도 비가 그치지 않자 임금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전하, 가을 비라 며칠 내리지 않을 것이옵니다. 날이 개기를 기다렸다가 제사를 행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아뢰옵니다. 신하의 대답에 임금이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날이 개지 않으면 옷이 젖고 용모가 단정치 못하여 제사를 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관원을 시켜 이곳 사정을 미리 알리고 그에 맞게 준비하라고 일러라. 예, 전하. 비는 계속 주룩주룩 내리고 행차는 중단되었지요. 행차에 동원된 수많은 사람들은 예정에 없던 고을에서 묵어야 했습니다. 조용했던 고을이 손님 맞이로 분주해졌지요. 빗속에서도 음식을 준비하고 잠자리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임금은 마음이 몹시 불편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큰 폐를 끼치게 되었구나. 제사를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은혜를 베풀겠노라. 고생을 하는 건 고을 사람만이 아니었지요. 행차에 동원된 사람들도 비에 쫄딱 젖은 몸을 제대로 말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시원찮고 잠자리도 겨우 비나 피할 정도였지요. 모두 피곤에 지쳐 쓰러졌지만 깊은 잠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다음 날 하늘이 화창하게 개었지요. 임금은 무사히 제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성묘를 마친 임금은 기쁜 마음으로 귀경길에 올랐지요. 그런데 또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더니 점차 바람이 거세지고 차가운 눈비로 변하였지요. 어느새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행차에 나선 사람들은 몸을 오들오들 떨었지요. 눈비를 맞은 옷은 꽁꽁 얼어붙고 고드름까지 달렸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세차게 불어 닥쳤지만 피할 길이 없었지요. 주위에 떨다 동상에 걸린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행차 행렬은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동상에 걸려 길가에 쓰러진 사람들을 돌봐주도록 해라. 눈비는 그치지 않았고 갈 길은 멀기만 했습니다. 몸이 흠뻑 젖은 사람들과 말들은 꽁꽁 얼어붙었지요. 임금이라고 별 다를 것은 없었습니다. 임금은 비옷을 입고 말을 탔는데 추위에 지친 말이 그만 진흙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말은 말할 것도 없고 임금의 옷 또한 진흙투성이가 되었지요.
놀란 신하들이 달려왔습니다. 전하, 괜찮으시옵니까? 괜찮으니 크게 신경 쓰지 말거라. 이렇게 어렵게 이천 고을에 이르렀습니다. 임금을 비롯하여 행차에 동원된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지쳐 기진맥진한 상태였지요. 이천 고을 부사 복승정이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창고에는 농사 지은 쌀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쌀을 아끼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만큼 많은 밥을 지어라. 명령을 받은 고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이 수십 개 내걸리고 장작불이 활활 타올랐지요. 곧이어 구수한 밥 냄새가 솔솔 퍼져나왔습니다. 반찬은 변변치 못했지만 밥은 고봉으로 된 밥상이 준비되었습니다. 상을 받은 임금이 밥맛을 보고 놀라 물었지요. 밥맛이 꿀맛이로구나. 어떤 쌀로 밥을 지었느냐? 올해 수확한 2000쌀로 지었사옵니다. 세상에 밥맛이 이렇게 좋을 수 있다니 놀라운 일이다. 이 쌀을 진상품으로 올리도록 하라. 임금의 명령에 복승장은 이마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올렸습니다. 한편 행차에 동원된 문무백관과 수백 명의 군사와 신하들도 2000 쌀밥을 먹었지요. 모두 지쳐 밥숟가락을 들 힘도 없었지만 밥을 입에 넣는 순간 감았던 눈이 번쩍 뜨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밥 한 그릇을 개눈 감추듯 허겁지겁 먹어치웠지요. 여기저기에서 더 달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밥 한 그릇 더 주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밥을 다 먹은 후에는 가마솥에 누른 구수한 누룽지와 숭늉까지 나왔지요. 그렇게 밥 한 끼를 잘 먹고 나자 사람들은 피로가 싹 가신 듯 되살아났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다. 나리계자 임금은 약속대로 이천에서 과거 시험을 치렀고 3명의 합격자를 내었습니다. 궁궐로 돌아온 임금은 은혜를 베풀어 이천 백성들의 세금을 절반으로 깎아 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 이천 쌀은 임금님께 올리는 진상미가 되어 수라상에 올랐지요. 성종 임금은 2000 쌀밥을 먹을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묘행차에 함께했던 사람들 역시 2000 쌀을 칭찬하느라 날 새는 줄 몰랐지요. 그 쌀밥 덕분에 우리가 살아난 것이지. 얼마나 맛있는지 안 먹어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것이야. 기름기가 잘잘 흘렀지.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 이천 쌀은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예로부터 땅이 기름지고 물 조절이 수월한 이천은 벼농사가 잘 되었지요. 성종 임금 때부터는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는 진상미가 되었습니다. 효자 흉내를 낸 불효자. 어느 날 임금님이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데리고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가보았지요. 임금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임금님이 마을에 도착하자 백성들은 엎드려 절을 하였지요.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나이 드신 어머니를 업은 채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그 젊은이를 불렀지요. 여복의 젊은이, 그대는 어찌하여 어머니를 업은 채 그렇게 서 있는가? 젊은이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100리쯤 떨어진 시골에 사는 농부입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편찮으셔서 잘 걷지 못하시지요. 그런 어머니의 소원이 임금님을 한번 뵙는 것이라 임금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 전부터 어머니를 업고 왔습니다. 이왕 임금님을 뵙는 것이니 똑바로 보시라고 엎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임을 알고 있습니다.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대단한 효자로구나. 임금에게 충성하기 전에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내가 벌 대신 상을 주겠다. 임금님은 효성스런 젊은이를 보고 흐뭇해했습니다. 효자는 벌이 아닌 상을 받고 어머니는 평생 소원을 이루었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웃 동네에 사는 젊은이가 들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불효자라고 소문이 자자하였지요. 옳지, 나도 효자상을 받아야겠다. 마침 어머니도 아프시니 어머니를 업고 찾아가 봐야지. 젊은이는 급히 어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얘야, 왜 갑자기 나를 업고 가느냐? 가만히 좀 계세요. 나도 상을 좀 받고 부자가 되고 싶어 그래요. 아니, 뭐라고? 이 어미를 종처럼 부려먹어 내가 이렇게 병이 났거늘 무슨 상을 받겠다는 게냐? 어머니는 기가 막혔지요. 무슨 그런 재수없는 말을 하세요. 내가 효자인지 불효자인지를 누가 알아요? 어머니는 무조건 임금님 뵙는 게 평생 소원이라 업혀왔다고만 하셔요. 그래, 알았다. 시키는 대로 할 테니 화내지 말거라. 어머니는 겁이 났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젊은이는 어머니를 업고 임금님이 지나가는 길에서 기다렸습니다. 궁궐로 돌아가던 임금님이 젊은이를 보았지요. 여봐라, 너는 어찌하여 꼿꼿하게 서 있느냐? 예, 어머니께서 임금님 뵙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 하시기에 100리 이상 되는 길을 업고 왔습니다. 젊은이는 거짓말을 하였지요. 내가 이번에 백성들을 직접 만나보니 곳곳에 효자가 많구나. 이 젊은이에게도 상을 주도록 해라. 젊은이는 날아갈 것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사실이 들통날까 조마조마하였지요. 바로 그때 여기저기에서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 저 사람은 효자가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 매를 맞은 적도 있습니다. 저는 술값을 빌려주고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지요. 임금님은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그렇다면 지난번에 그 젊은이도 거짓말을 한 것이냐? 아닙니다. 그 젊은이는 정말 효자이옵니다. 맞습니다. 그때 그 젊은이는 세상 사람이 다 아는 효자이지요. 그러나 저 젊은이는 어머니께 먹을 것도 주지 않는 불효자입니다. 거짓말이 들통난 가짜 효자 젊은이는 벌벌 떨었습니다. 젊은이는 어찌할 바를 몰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요. 그때 엎혀있던 어머니가 임금님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마마, 이 아이가 불효자인 것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이런 자식을 낳아 잘못 기른 게 제 탓이지요. 그러니 이 아이 대신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어머니는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께서는 저 때문에 고생만 하셨지요.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를 창피 당하시게 한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젊은이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금님은 이 광경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그래, 내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 벌은 어머니를 업고 집에 돌아가면서 상금 보따리도 함께 들고 가는 것이다. 임금의 명령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웃었습니다. 가짜 효자는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와 진짜 효자가 되었다고 합니다.